안녕하십니까. 태백산직입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리처드 칼슨 작품입니다. 느긋해져라. 느긋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일생 동안 이 말을 수천 번은 듣게 되겠지만 그것이 정말 어떤 뜻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사람은 드뭅니다. 나는 사람들에게 이 질문을 많이 던져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느긋해진다는 것은 나중, 즉 휴가를 가거나 그늘에 누워있거나 은퇴를 하거나 일을 모두 마쳤을 때에나 비로소 계획할 수 있는 일이라는 뜻이 포함된 대답을 했습니다. 물론 이 대답에는 대부분의 시간, 인생의 95%를 초조함에 휩싸여 안절부절 못하며 급히 서두르거나 이리저리 왕자왕함에 보낸다는 뜻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드물지만은 분명히 이러한 암시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왜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이 어떤 커다란 위급 상황인 양 행동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일감 바구니가 텅 빌 때까지 느긋해지는 것을 미룹니다. 물론 그것은 텅 빈 바구니가 될 수가 없겠죠. 느긋함을 이후의 어느 순간을 위해 예약된 일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삶 속에서 규칙적으로 취할 수 있는 마음 상태로 생각하십시오. 자신이 마음만 먹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느긋해질 수 있습니다. 느긋한 성격의 소유자가 뭐든 잘 해내며 느긋한 태도와 창조성을 비례한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가령 나는 초조한 상태에서 전혀 무엇을 할 수 없다. 하지만 느긋한 기분일 때는 글이 빨리 그리고 쉽게 써진다. 그뿐인가? 마음이 느긋해지면 삶이라는 드라마를 다른 각도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다시 말해 멜로 드라마를 멜로 드라마로 새롭게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은 삶에 대응하는 방식을 선택할 기회가 다른 누구도 아닌 우리 자신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상기하는 데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황뿐 아니라 사고방식에 대해서도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인내력을 가지고 느긋하게 행동하십시오. 분명 편안한 느낌을 갖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편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라는 주제입니다. 물론 실제로 아이를 입양할 필요는 없습니다. 편지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그들을 도울 수 있고 그 아이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특별한 경험은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기쁨과 만족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6살 된 딸아이는 입양아 친구를 한 명 얻게 되었고 그 경험을 통해 지금까지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딸과 그 친구는 각자의 가족 사진을 주고받기도 했으며 정기적으로 서로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두 아이는 서로의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이 일은 매달 아주 적은 돈이라도 아이들을 돕는 기관에 기부하는 것만으로도 가능합니다. 그 지원금은 아이들의 학비나 생활 필수품 구입과 같은 그들의 부모가 기본적인 생활을 해 나갈 수 있도록 돕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 나는 사람들이 우편을 통해 아이를 입양하고 그들을 후원하는 방법을 좋아하는 이유가 자기가 돕는 사람들을 좀 더 가깝게 느끼고 상호 교류를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선기금을 내놓더라도 자신이 누구를 돕는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이 방법을 이용하면 자신이 누구를 돕는지 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과 직접 사랑과 우정을 나누는 기쁨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들과의 지속적인 관계를 통해서 자신이 조금이나마 남을 도울 수 있는 입장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행운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점 역시 빼놓을 수 없는 장점입니다. 이러한 경험은
나와 내 가족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에게 감사의 마음이 싹 트도록 해주었습니다. 슬픈 일이지만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입양 기관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멜로 드라마를 멜로우 드라마로 바꾸어라. 어떤 점에서 보면 이 방법은 사소한 것에 골치를 썩이지 말라는 말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멜로 드라마, 즉 액션과 줄거리 위주의 터무니없이 극적이고 과장된 연극의 주인공인 양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서 이러한 일들에 대하여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며 사소한 일들을 마치 대단한 일이라도 일어난 것처럼 부풀리곤 합니다. 사람들은 인생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잊고 삽니다. 또한 뭔가에 지나친 반응을 보이는 그 행동의 주인공 역시 바로 자신이라는 사실을 망각합니다. 스스로에게 인생은 감상적이고 통속적인 연속극이 아니라는 점을 상기시키는 것은 마음을 진정시키는데 아주 강력하고도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나 또한 인정하기 싫을 정도로 지나치게 흥분하거나 상황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할 때가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나는 또다시 시작이군, 연속극이 시작되고 있어 라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나의 긴장감을 덜어주고 엉뚱한 자신에 대해서 웃음 지을 수 있게 도와줍니다. 때로 이 단순한 생각은 나로 하여금 좀 더 평화로운 방향으로 시선을 돌리게 해줍니다. 즉 멜로 드라마가 멜로우 드라마로 바뀌는 것입니다. 만약 연속극을 본 적이 있다면 등장인물들이 사소한 것들을 심각하게 받아들여 상대의 마음에 상처가 되는 말을 하고 서로를 터무니없이 오해하며 외도를 하는 등 어떻게 자신의 삶을 망치는지 잘 알 것입니다. 그들의 반응은 항상 똑같습니다. 별거 아닌 일에도 오 맙소사, 어떻게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하고 한탄합니다. 그러고는 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일이 얼마나 끔찍한지 과장되게 얘기함으로써 문제를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들은 인생을 복잡한 사건이 뒤에 얽히고 사소한 사건으로 소동을 피우는 위급 상황, 다시 말해 멜로 드라마로 만들고야 맙니다. 이후에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스스로에게 인생은 그다지 극적이거나 위급한 상황의 연속이 아님을 상기시키고 자신의 멜로우 드라마로 새롭게 각색하려고 노력해 보십시오. 다음 주제는 신문기사, 책 등을 전혀 다른 관점에서 읽어보라는 얘기입니다. 자신이 현재 읽고 있는 모든 것들이 인생에 대한 자신만의 견해와 관점을 좌우한다는 점을 알고 있습니까? 이것은 라디오나 텔레비전을 포함한 영상물의 선택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미국의 가장 인기 있는 라디오 토크쇼에 전화를 거는 사람들 중 어떤 사람들은 열성 팬을 자처하며 100% 동감을 표시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이든 당신의 말은 모두 옳아요, 좀 더 얘기를 해줘요 라는 의미의 다름 아닙니다. 자유주의자이거나 보수주의자건 우리는 모두 똑같습니다. 한 가지 주장을 내세우고 사람들은 자신이 가진 믿음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데 일생을 보냅니다. 이러한 경직성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우리가 자신의 관점과 다른 관점으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이 너무도 많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자신과는 다른 관점에 대해 마음을 닫아버리려고 애쓰는 완고함은 엄청난 스트레스를 불러일으킵니다. 다친 마음은 항상 외부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두 너나 할 것 없이 세상을 보는 자신의 관점만이 유일하게 올바른 방식이라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 생각이 전혀 다른 두 사람이 동일한 사례를 가지고 자신의 관점이 맞다고 주장하는데 활용하기도 합니다. 양측 모두 나름대로 조리가 있거나 납득할 만한 주장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점을 알면서도 애써 외면하고 더욱 단호해지거나 완고해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좀 더 지혜로워져서 뭔가 새로운 것을 배우려 노력할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가치관에 구애받지 말고 하루에 단 몇 분만이라도 기사나 책을 자신의 생각과는 다른 관점에서 읽으려고 차분히 노력해 보십시오. 그렇다고 자신의 확고한 믿음이나 뿌리 깊은 믿음을 완전히 뒤엎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내가 권하는 모든 노력이 당신에게 사고력을 넓혀주고 새로운 생각을 향해 마음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리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열린 태도는 다른 관점을 의도적으로 멀리하고 비판하는 데 필요한 스트레스를 줄여줍니다. 또한 이 연습은 무척 흥미로울 뿐 아니라 자신을 좀 더 인내력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주며 타인의 순수한 동기를 발견하도록 해줍니다. 다른 사람의 관점에서 사물을 바라보고 논리를 감지하는 사람은 보다 느긋하고 철학적인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미국 내에서 가장 자유주의적인 잡지뿐 아니라 가장 보수적인 간행물도 정기 구독하고 있습니다.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라. 일전에 나는 고속도로를 달리다가 한 남자가 마구 추월을 하면서 동시에 면도를 하고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는 것을 보았습니다. 때마침 갈수록 심해지는 우리 사회의 관계를 지적해낼 만한 모습을 찾고 있던 나는 그 광경이야말로 완벽한 예라고 생각했습니다. 이것은 단지 그 남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얼마나 자주 한 번에 한 가지 이상의 일을 해치우려고 합니까? 예를 들어 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물건인 무선 전화기는 어떤 점에서 삶을 더욱 복잡한 것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아내와 나는 얼마 전 한 친구로부터 저녁 초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나는 그 친구가 전화를 받는 동시에 누군가의 노크에 대답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저녁 식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펴보고 손을 씻은 후 딸의 기저귀까지 갈아주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누군가가 얘기를 하면서 마음은 딴 데 가 있거나 서너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은 일을 하는 사람이 그 일 하나하나에 집중하기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 느낄 수 있는 즐거움 중 많은 부분을 잃어버리게 될 뿐만 아니라 집중력이 떨어져서 효율성이 낮아지게 됩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각각의 시간들을 나누어 계획을 세우고 한 번에 한 가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릇을 씻건, 전화를 하건, 운전을 하건, 아이와 놀건, 배우자와 얘기를 하건, 잡지를 읽건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전념하라고 노력해 보십시오. 더불어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충실하십시오. 그리고 집중하십시오. 그러면은 두 가지 중요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선 설거지나 옷장 청소 같은 일상적이고 사소한 일이라도 이것을 즐기면 됩니다. 무슨 일을 하든 산만해지지 않고 집중하기만 하면은 현재 벌이고 있는 일들에 몰두하고 흥미를 갖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로 무슨 일이든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해내는 자신의 모습에 놀라게 됩니다. 나는 현재 순간순간에 더욱 충실하게 되면서부터 글쓰기나 독서, 집안 청소, 전화통화와 같은 삶의 거의 모든 영역을 처리해내는 능력이 향상되었습니다. 물론 당신 역시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한 번에 한 가지만 하겠다는 꾸준 결심과 함께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번 주제는 10가지 세라입니다. 내가 어렸을 때 아버지는 나와 다른 형제들 때문에 화가 날 때면 큰 소리로 10가지 세곤 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의 아버지뿐만이 아니라 많은 부모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기 전에 냉정을 되찾기 위해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나는 여기에 호흡법을 결합시켜서 한 단계 더 발전시켰습니다. 내가 개발해낸 방법은 화가 날 듯한 기분이 들면 깊게 숨을 들이신 다음 하나를 세는 것이 전부입니다. 그 다음 숨을 내뱉으면 몸의 긴장이 좀 풀어집니다. 그리고 둘을 세면서 동일한 과정을 되풀이하고
최소한 10가지 세도록 합니다. 정말 화가 난 경우라면 25가지 세는 게 좋습니다. 이러한 간단한 명상법이라도 할 수 있는데 이를 통해 마음을 비우는 법을 터득하게 됩니다. 숫자 세기와 호흡의 결합은 마음을 느긋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것을 끝마치고 난 뒤에도 마음속에 분노가 남아 있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뱃속 깊숙이 들이마신 신선한 산소와 화가 난 순간부터 10가지 세는 동안의 시간 간격이 사태를 정확히 판단할 수 있는 역할을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이것은 커다란 일을 사소한 일로 여기고 가볍게 넘기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화가 난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 연습은 스트레스나 절망감을 처리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약간 기분이 좋지 않을 때도 이 방법을 시도해 보십시오. 나는 마음을 느긋하게 해주는 이 방법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매일 일상생활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계획 수정에 유연해져라. 일단 마음속에 어떤 계획이 떠오르고 나면은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고 그냥 묵과하거나 흘러가게 놔두는 일이 힘들 수도 있습니다. 내가 성공을 이룩하거나 어떤 계획을 성공적으로 끝마치기 위해서는 집요함이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이것이 어느 정도 사실이라는 점에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경직된 태도는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를 이야기하며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짜증을 내거나 무관심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나는 대개 이른 아침 시간에 글 쓰는 것을 좋아합니다. 글쓰기가 아니라도 가령 이 책에서 예를 든 것처럼 집안 식구 중 누구도 깨어나기 전에 한두 가지 일을 마치는 목표를 세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어린 딸이 일찍 일어나 나를 보려고 위층으로 올라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 계획에는 분명 차질이 빚어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럴 때 나는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요? 아니면 이른 아침 달리기를 목표로 세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급한 전화가 와서 달리기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요? 갑자기 계획이 수정되고 생각했던 일이 제대로 되지 않고 누군가가 약속을 지키지 않고 예상한 것보다 수입이 적고 다른 사람이 아무 동의 없이 계획을 수정하고 이전에 계획했던 것보다 시간이 촉박하고 예기치 않은 일들이 일어나는 등 살아가면서 우리는 수도 없이 많은 걸림돌에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이 같은 상황이 닥치면 스스로에게 내게 정말 중요한 일은 무엇이지? 하고 물어보아야만 합니다. 사람들은 계획이 변경될 때 절망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얘기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달려 있습니다. 융통성 없이 글쓰기 스케줄에 집착하는 것이 어린 딸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요? 30분 동안 달리기를 못한 것이 과연 화를 낼 만한 일인가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고 계획대로 일을 진행하는 것과 흐르는 대로 따라가는 법을 배우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하지 하고 질문을 던집니다. 분명한 것은 평화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경직성을 극복하고 유연해지기 위해 애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도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나는 항상 계획의 몇 %쯤은 수정될 수도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생활합니다.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를 상황에 대해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으면 막상 그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것은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 중에 하나야 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만약 느긋해지면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을까 염려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화를 내고 걱정하는 데 쏟는 에너지를 소모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좀 더 생산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되니까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계획을 약간 혹은 완전히 변경해야 하는 경우를 항상 염두에 두면서도 마감일을 지키고 목표의 대부분을 이루며 책임을 소중히 생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주변 사람들 역시 좀 더 여유롭고 느긋해져서 나의 계획이 갑자기 수정되더라도 전혀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건다. 6번째 이야기, 리차드 칼슨 작품이었습니다. 태백산지기와 함께 하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